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부와 무사 1입니다. 1. 자, 봅시다. 우리 저번 시간에 송나라까지 배웠었죠. 송나라 처음에 거란한테 치고, 여진한테 치고, 몽골한테 치고, 그 시대 배웠었죠. 자, 요 시대에, 자, 아이고. 시작부터 안 좋네. 자, 요즘은 참 실수를 안 한다고 했는데. 자, 일단 여기 주제는 사대부와 문인과 무사입니다. 문인과 무사. 아이고. 자, 요 시기에 새로운 지배 세력이 등장합니다. 송나라 이후 때부터 새로운 지배 세력이 등장을 하는데, 새로운 지배 세력이 일본에서는 무사 계층이 등장을 하고, 고려나 조선, 그 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는 문인 세력, 특히 사대부 세력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배 세력에 대한 문제예요. 자, 먼저 이 사람들이 등장한 배경을 보는 거예요. 농업 생산력이 발전했다. 자, 논의 면적을 늘리는 방법 해가지고 양쯔강 하류에 개간을 하거나 땅을 흙을 갖다 놔가지고 물을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개간. 그 다음에 우전, 수리전 같은 것도 역시 개간이에요. 개간. 어찌 보면은 물을 대는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새롭게 척박한 땅을 농사가 가능한 땅으로 만드는 걸 얘기해요. 우전, 수리전. 그냥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해두면 돼요. 이름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고려와 조선, 일본에서도 이 시기 송나라 이후부터 개간이 확 늘어납니다. 자, 농업기술도 발전을 하는데, 농업기술이 이 시대에 요거 은근히 자주 나옵니다. 조생종이라는 종자 이름이에요. 종자도 종류가 있죠. 뭐 씨 없는 수박, 그냥 수박, 뭐 깎아먹는 수박 이런 것처럼 조생종이라는 벼 종자가 도입이 돼가지고 이기작이 가능하게 돼요. 이기작. 1년에 논농사가 2번 되는 거예요. 이모작이란 거는 이기작과 달리 농농사를 2번, 벼농사를 2번 짓는 게 아니라 한 번은 벼농사, 한 번은 뭐 콩농사 이런 식으로 2가지 작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또 2년 3모작 1년에 2번까지는 안 되지만 2년에 3번은 되는 거예요. 2년 3모작. 전화가 왔네요. 잠시만요. 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잠깐 와서. 자, 이 시기 지금 송나라 이후부터 개간이 늘고 있다. 논의 면적이 늘리는 방법, 논의 면적이 늘어나는 방법은 개간을 했다. 개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농업기술이 발전했다. 농업기술이 발전했는데, 하나는 품종 개량, 조생종이라는 새로운 품종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시비법, 이양법이 발달했다. 시비법은 비료를 주는 방법입니다. 비료, 똥오줌 이런 거름 주는 방법. 그다음에 이양법은 모내기예요. 모내기. 우리 한국사회 때도 배웠었는데 모내기. 그러니까 송나라 이후 때는 농업 생산력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 커진 방법이 하나는 논의 면적을 늘린 거야. 개간을 통해서. 또 하나는 농업 기술이 발달한 거야. 품종을 개량하든가 아니면 시기법, 이양법 같은 새로운 농법들을 발견을 한 거예요. 면적을 늘리거나 농업 기술을 발전하거나. 자, 그래가지고 요 시기에는 이제 농업 생산력이 엄청 발전해서 이게 왜 발전했냐? 송나라가 원래 북에 있었죠. 북송이었어요. 북에 있다가 누구한테 처음에 쫓기죠? 거란한테는 연운 16주밖에 못 먹었지만 여진 애들이 북송을 화북지방에서 쫓아내죠. 그래서 얘네가 남송이 됩니다. 이 지역은 여진이 먹고. 그러니까 북에서 살고 있던 농사짓던 아이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남쪽을 열심히 개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열심히. 그래서 송나라 시기에 획기적인 농업 생산력이 발전합니다. 특히 강남 지역이 발달을 해요. 이 남송 지역, 송나라 애들이 쫓겨나는 지역, 강남 지역이 발달해서 수저우, 후저우는 어디냐면 중국으로 치면 이렇게 있으면 수저우, 후저우는 이쪽이에요. 강남 지방에 있는 두 도시예요. 수저우, 후저우. 소주, 항주 들어봤나? 항저우, 소주, 수저우. 이거 지금도 쓴 말, 굉장히 유명한 도시인데 지금도 소주, 항주, 수저우, 후저우. 여기에 풍년이 들면 천하가 넉넉하다. 이 두 곳에 풍년이 들면 천하가 넉넉하다는 소리는 이 두 곳에서 나는 생산량이 엄청나다는 거죠. 이 두 곳에서 나는 생산량이 엄청나서 여기가 풍년이 들면 전국이 다 천하가 넉넉할 정도로 엄청난 생산량을 자랑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송나라 시기에 강남 지역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 또 두 번째, 소농 경영이 전개가 됩니다. 소농 경영.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영업자들 스스로 농사를 어느 정도 막 대지주가 짓는 농사가 아니라 개인이 어느 정도 땅을 가지고 있고 그 땅을 이렇게 일정하게 경작을 짓는 소농 경영이 발전합니다.
뭔 개념인지 조금 더 들어보세요. 강남 지역에 독립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고 일정 비율을 지주에게 소작료를 납부하는 소농 경영이 보편화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동안은 지주라는 거대한 지주가 밑에 노예들을 막 데리고 있어요. 노예들한테 이래 농사를 지으란 말이야. 그리고 그 농사 지은 것들을 자기가 쑥 다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들이 일할 의욕이 안 납니다. 그래서 천천히 일해요. 천천히 막 때리지 않으면은 때릴 때는 열심히 일하다가 또 안 때리면 천천히 일해요. 왜? 의욕이 없으니까. 근데 이 송나라 때부터는 소농 경영, 이제 노예가 아니라 소농을 땅을 너한테 일정 부분 주고 일정 부분 나한테 세금을 주고 나머지는 다 네가 갖는 거야. 그러니까 소농들이 열심히 농사 지을수록 자기가 갖는 게 많아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소농 경영 소농 경영이 많아질수록 생산량이 더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소농 경영이 보편화됐다. 자, 반면에 고려와 조선, 일본에서는 소농민의 생활이 불안정했다. 그러니까 이건 송나라 얘기예요. 송나라. 자, 이 시기 또 상공업이 발전했다. 자, 농업 생산량 증대로 소농 경영이 늘어나면서 상공업, 얘네들이 이제 각자 어느 정도 세금을 내고 나서 먹고 살만해지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먹고 살만해진 애들이 많겠죠. 우리 약간 조선 후기 느낌이에요. 그런 애들이 상업가, 이제 이런 애들이 소비량 어느 정도 소비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 대상으로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합니다. 또 전국적인 유통망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민영수공업, 개인 공장, 손으로 만드는 공장들, 그 수공업 공장들이 발전하고 장시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상공업자들이 자기들 그 상인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상공업자들끼리 동업 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약간 우리 조선 후기 느낌이죠. 송나라 때 이미 조선 후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당시에는 소농민 경영이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아요. 이건 송나라 얘기예요. 자, 여기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여기 정말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새로운 지배층의 등장 해가지고 문인이 나옵니다. 문인, 그럴문, 아이고 이거 아닌데, 그럴문, 글씨 쓴 애들이에요. 송나라는 문인들의 나라죠. 송나라는 절도사 권한을 회수해가지고, 앞에서 했었던 거예요. 지방의 무인들이었던 절도사 권한을 회수해서 주요 보직에 문인들을 임명했어요. 문인들을. 그리고 송나라 때는 농업 생산력이 앞에서 발달했다고 했죠. 농업 생산력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방에 먹고 살만한 애들이 지금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 이 먹고 살만한 애들이 먹고 살만해지면 이제 어때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한 단계, 이제 먹고 사는 게 나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야. 지적 욕망을 차지하고 싶어. 그러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성장한 농업 생산력을 바탕으로 성장한 아이들이 신흥 지주층들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합격해서 주로 관료로 진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인들을 지방에서 성장한 신흥 지주층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고려에서도 과거제가 도입이 됩니다. 고려에서도. 그리고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하죠. 최승로의 시무 28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고려에서도 유교를 중요시 여겨요. 그러면서 고려에서도 권력을 차지하는 애들은 문인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요 시기에 고려나 중국은 역시 문인이 지배층인 건 맞아요. 근데 그 문인을 지칭하는 말이 나라마다 조금 다릅니다. 고려에서는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 고려 말이에요. 고려 말. 그 다음에 조선에서는 양반이라 그랬어요. 양반. 그 다음에 송나라에서는 사대부라 그랬어요. 사대부. 그 다음에 명나라에서는 신사라 그랬어요. 신사 숙녀 여러분, 그 신사가 아니에요. 자, 잠깐만 지웠다가. 자, 고려에서는 우리 신진사대부 앞에서도 한국사 시간에 배웠었는데, 신진사대부 요 시기 송나라 이후에 등장한 문인 세력입니다. 성리학을 내세워서 앞에 있었던 세력들 권문세족을 비판하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고려. 조선의 양반은 문반, 그러니까 글씨 쓰는 애들, 문인들 플러스 무반, 싸움하는 애들, 얘네들 합쳐서 양반이라 그랬어요. 반이 두 개라 그래서 양반이라 그랬어요. 조선시대 양반. 그 다음에 고려 조선. 그 다음에 송나라 때는 사대부라 했는데, 사대부 아까 얘기했듯이 강남 지주 출신이 많았습니다. 앞선 농업 생산력을 바탕으로 먹고 살만해지니까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합격해서 관료로 주로 진출한 애들을 사대부라고 했다. 송나라. 그 다음에 명나라는 어디서 등장하는 나라냐? 아까 송나라 다음에 무슨 나라가 되죠? 거란한테 약간 삥 뜯기고, 그 다음에 여진한테도 삥 뜯기고, 그러다가 원나라한테 이제 멸망을 하죠. 원나라. 그리고 원나라 다음에 세워진 나라가 명나라. 이 명나라에서는 신사가 지배층이에요. 신사. 그럼 이 신사는 누구냐? 관직 경력자. 그러니까 관직을 앞에서 지냈던 퇴직 공무원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학위 소지자.
학위 소지자란 거는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 여러분 명나라로 치면은 신사예요. 신사 여러분들도. 그래서 지방사회를 지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범위가 조금 송나라 때보다 넓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요 시기에는 명나라의 과거 시험을 보려고 한다 그러면은 학교 제도와 연계해서 과거 응시 자격을 부여했어요. 뭔 소리냐, 학교를 졸업한 사람만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들 일단 학교 들어가는 것부터 어려워. 학교를 졸업해야 과거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학교를 들어가는 것부터 어려우니까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굉장히 이미 그 당시 이미 그 자체로만으로도 지배층인 거야. 그래서 학위 소지자, 학교를 졸업하고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학위 소지자와 관직을 지낸 사람들, 요 두 세력을 합쳐가지고 이 신사라는 지배층으로 불렸다. 송나라는 어땠죠? 관료만을 사대부라고 했었죠. 왜냐면 명나라에서는 관직, 전직이든 현직이든 관직을 해본 사람이나 아니면 학교 그 자체를 졸업했던 사람들을 모두 지방의 지배세력인 신사라고 했다. 자, 그러면은 신진사대부건, 양반이건, 사대부건, 신사건, 이들 문인들은 부역 면제, 그러니까 몸으로 가서 떼어야 되는 세금들이 면제가 되고 세습적인 특권을 누렸다. 자식에 이어서 계속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세습적인 특권을 누렸습니다. 또 문인사회에서 유학, 문학, 역사 등의 학문이 발달합니다. 얘네들은 자기들이 지배층이니까 지배층만의 교양을 쌓아요. 교양, 유학, 문학, 역사 같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출세하는 방법은 뭐냐? 과거를 통해서 계층 이동을 했다. 과거를 통해서 주로 계층 이동을 했다. 자, 과거를 통해서 계층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죠. 내가 가난한 농민의 자식으로 태어났어. 그러면 공부할 여건이 비록 불리하긴 하지만 과거만 합격하면 일단 내가 높은 신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문인사회에서는. 자, 과거제.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별표 5개. 지금 시간이 8분 남았네. 선생님이 그러면은 과거제까지만 하면은 딱 시간이 맞으려나? 좀 더 할 수 있으려나? 자, 시간 19분, 8분 정도 남았네요. 자, 과거제 합니다. 별표 5개 쳐놓으세요. 여기 이 파트에서는 제일 수정이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과거제란 거는 유령체제에서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였죠.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 이 과거제를 통해서 문인들이 지배층으로 등극을 할 수 있었던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창밖에서 누가 아른아른거리네. 자, 문인들이 등장하는 통로였어요. 통로. 자, 과거제는 수나라에 처음 시작을 합니다. 수나라 때. 그러니까 과거제, 이 한나라 때 과거제로 인재를 등용했다. 그럼 틀린 말이에요. 수나라 때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당나라 때 본격적으로 정비가 돼요. 당나라 때. 그 다음에 송나라 때는 전시란 게 시행이 돼요. 전시. 자, 당나라 때는 송나라 때 전시란 건 뭐냐면 과거 시험도 1차, 2차, 3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송나라 때는 마지막 전시, 황제가 주관하는 시험을 만들어요. 가장 최종에는 황제가 주관하는 시험. 그럼 황제가 직접 전시를 황제가 직접 주관해가지고 마지막 전시를 통해서 인재를 뽑는다는 건 뭐냐? 여기서 뽑힌 사람들은 다 황제가 뽑아준 사람들이야. 그래서 송나라 전시가 시행하는 의미가 뭐냐? 결국은 황제권이 강화된 거예요. 황제권이 강화된 거예요. 황제가 주관하는 전시가 시행된 건 송나라 때부터. 과거는 언제부터 시작돼? 수나라 때부터 시작되지만 전시는 송나라 때부터 시작된다. 고려에도 과거제 들어오죠. 고려에 과거제 도입이 들어오고 유교개념의 바탕을 둔 통치체 장립으로 문인이 정치를 주도했다. 앞에서 했던 말입니다. 고려에서도 역시 과거제가 들어온다. 근데 송나라 후기에는 은음의 비율이 높아진다. 이 은음이란 건 고려시대 음서 같은 거예요. 아버지 백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과거 비중보다는 송나라 때 은음의 비중이 점점 높아집니다. 또 송나라 말기에 송나라 멸망시키고 등장한 나라가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이런 애들이 나오죠. 요, 금, 원, 거란, 여진, 몽골 이런 애들한테는 얘들은 자기 민족 애들이 과거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 그러니까 과거 시험 비중을 높이면 높일수록 자기들한테 불리하죠. 그래서 과거의 비중을 낮췄습니다. 고려 앞에서 얘기했듯이 과거를 도입하는데 누구의 건의로?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도입했지만 고려도 역시 음서의 비중이 높습니다. 아버지 백으로 들어오는 비중. 그러니까 과거 실력으로 시험을 봐갖고 공무원이 되거나 아버지 백으로 시험을 보거나 그랬을 때 여전히 아버지 백이 더 중요한 사회였다 이거죠. 과거는. 베트남에서는 리전호레 중에 리왕조에서부터 처음부터 과거제가 시행됐으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다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네. 어쨌든 리 왕조에서 과거제가 처음 시작됐다는 거 요거 수능에서 조금 잘 나와요. 자, 일본은 무인 지배층이라 과거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일본은 나중에 하겠지만 지배 세력이 무사들입니다. 무사들. 그렇기 때문에 과거제를 시행하지 않아요. 자, 7번. 교육기관은 송, 고려, 베트남의 최고 교육기관으로 국자감이 있었어요. 이름이 같습니다. 송나라의 최고기관도 국자감, 고려의 최고기관도 국자감, 베트남에서도 국자감,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성균관. 요 명칭 살짝 기억해두세요. 관학외에는 사학으로 서원이 있었다. 그러니까 공립학교 말고 사립학교에는 서원이 있었다. 자, 과거제 시행으로 능력 중시 풍조가 형성되었다. 이 소리는 뭔 소리냐? 이제는 내가 아버지 아무리 백에 있어도 과거 시험에 합격해야지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거야. 여전히 백의 비중이 높지만 과거에서 합격했다는 건 어쨌든 실력으로 내가 당당히 합격을 했다는 거죠. 아버지 백 말고. 그래서 오 대단한데 그러면서 능력을 중시하는 풍조가 형성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시험에 그 나락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학 수능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베트남에서는 문묘를 만들기도 했다. 문묘를 요거 앞에서도 했었는데 문묘란 거는 공자를 모시는 묘예요. 공자를 모시는 묘. 그러니까는 베트남에서도 과거를 보려면 과거 시험에서 시험 과목이 주로 뭐야? 유교입니다. 유교다 보니까 유교와 관련된 것들도 지방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문묘같이. 자, 여기까지 할게요. 과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나라 때 처음 시작됐다. 요거. 그 다음에 송나라 때 전시가 시행됐다. 요거. 그 다음에 리왕조 때 과거제가 시행됐다. 요거. 요게 은근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났네. 고생하셨습니다.